제1부 곽가의 위대한 사표. 1장 내가 왜 곽가인가. 정신이 들었을 때 온몸이 쑤셨다. 등은 마치 시멘트 바닥이라도 누운 것처럼 딱딱했고 코를 찌르는 것은 익숙한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퀴퀴한 흙먼지와 눅눅한 나무 냄새였다. 마지막 기억은 사회부 데스크의 등살에 밀려 밤을 새운 뒤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에 소주를 들이붓던 것이었는데 필름이 끊겨도 이건 좀 심했다. 설마 길바닥에서 잠들었다가 누가 납치라도 한 건가. 봉효, 이제야 정신이 드는가. 귀를 울리는 굵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억지로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나무 천장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웬거구의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딱 봐도 고급 비단으로 보이는 옷에 허리춤에는 번쩍이는 칼까지 차고 있었다. 풍채나 분위기가 동네 조폭 두목님은 가뿐히 넘어설 수준이었다. 몸은 좀 어떠한가, 봉효. 자네가 갑자기 쓰러져서 진영에 모두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를 것이야.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쪽을 보니 이쪽은 또 다른 의미로 비현실적인 미중년이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수염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극 드라마의 모범적인 재상 같았다. 나는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여긴 어디지? 저 사람들은 누구고? 봉효는 또 누구야? 내 이름은 곽철인데 데스크에서 하도 굴려서 이름까지 까먹은 건가? 저 누구신지 그리고 여긴 어디입니까? 내 질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특히 그 조폭 두목님 포스의 아저씨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이 사람이 괄호로 그만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문약 어서 위원을 다시 부르게. 맹덕공 잠시 진정하십시오. 봉효는 그저 잠시 혼란스러운 것일 겁니다. 봉효 기억이 나지 않는가. 나는 순욱이고 이분은 우리의 주군이신 조조공이시네. 맹덕, 문약, 봉효, 그리고 조조.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 파직하고 스파크가 튀었다.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온갖 사건 사고 기사를 쓰느라 단련된 뇌가 잡학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설마 했던 이름들이 끔찍한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졌다. 맹덕은 조조의 자, 문약은 순욱의 자, 그리고 봉효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구리 거울이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거울을 집어들어 내 얼굴을 비췄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피부에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매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소위 말하는 병약한 천재 스타일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은 내가 학창시절 밤새워 플레이했던 삼국지 게임에서 몇 번이고 마주했던 책사, 곽가 위 일러스트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이 생겨 있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구리 거울이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상황 파악이 끝났다. 이건 몰래카메라도 사극 엑스트라 알바도 아니었다. 나는 지금 삼국지 시대 한복판, 조조의 막사 안에, 조조가 가장 아꼈지만 과로와 지병으로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많은 비운의 천재 책사, 곽가 봉효의 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하하. 헛웃음이 미친 사람처럼 터져 나왔다. 특종이다. 이건 내 기자 인생, 아니 전생을 통틀어 최고의 특종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내 인생 최악의 부고 기사이기도 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부고 기사. 나는 지금 정해진 사망 플래그를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에 올라탄 것이었다. 2장, 쿨럭, 이거, 피잖아. 봉효, 정말 괜찮은가? 안색이 백지장 같네. 어서 다시 눕게. 순욱 아저씨, 아니, 순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내 어깨를 부축했다. 나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며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을 리가 있나.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곽가, 괄호사로 향년 38세의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이 네온사인처럼 번쩍이며 돌아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문약공.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자, 정신이 들었으면 어서 이것을 보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조 아저씨, 아니 조조가 내 손에 묵직한 죽간 뭉치를 쥐어주었다. 손에 감기는 대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낯설었다. 원소가 관도에서 패한 뒤 그의 어리석은 아들들이 하북 땅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네. 지금이야말로 그 잔당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하북을 평정할 절호의 기회야.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는 장남인 원담을 먼저 쳐야 하는가? 아니면 막내인 원상을 먼저 쳐야 하는가? 자네의 기가 막힌 계책이 필요하네. 원소의 아들들.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아, 그 유명한 장면이군. 곽가가 여기서 또 밤을 새워가며 기가 막힌 계책을 내놓고 조조는 그 계책으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는 한층 더 나빠져서 사망 엔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지. 사양이다. 절대 사양이다. 회사를 위해 내 한 몸 불살라 일하다 죽는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질색팔색 하던 일이었다. 이 야만의 시대에 복지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야근 수당은커녕 목숨 수당도 없을 이 회사에서 과로사라니.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계약 조건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지? 일단 아프다고 들어누워야 하나. 하지만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의술이 있을 리 만무했다. 아프다고 눕는 건 그냥 죽음의 순서표를 뽑고 얌전히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기억 상실인 척을 해볼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쓸모없어진 책사는 그냥 버려질 뿐이다. 맹덕공,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든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겁고 비릿한 것이 울컥 하고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다. 막을 틈도 없었다. 쿨럭, 쿨럭. 나는 반사적으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온몸이 부서져라 격렬하게 기침을 쏟아냈다. 눈앞이 핑 돌고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기침이 한바탕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겨우 기침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데 손바닥에 느껴지는 축축하고 끈적한 감촉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떼어 눈앞으로 가져왔다. 내 손바닥 위에는 선명하다 못해 시뻘건 핏자국이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 봉혀, 조조와 순욱이 동시에 경악하며 외치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내 눈에는 오직 이 붉은 액체만이 보였다. 각혈, 사극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시한부 판정을 받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던 바로 그 클리셰.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나의 폐가, 나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이대로 조조의 책사로 살다가는 정말로 역사에 기록된 그대로 죽겠구나. 그 순간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공포와 혼란이 하나의 명확하고 거룩하기까지 한 단어로 정리되었다. 사표, 그래, 관두자. 이 회사는 글러먹었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목숨보다 소중한 특종은 없고 내 건강보다 중요한 회사는 없다. 이것은 나의 오랜 기자 생활 신조였다. 나는 피 묻은 손을 그대로 둔 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연한 눈빛으로 조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맹덕공, 봉혀.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어서 다시 누워야 하네. 조조가 당황하여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니요,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장한 목소리로 내 인생과 이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혁명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저, 퇴사하겠습니다. 제1부, 곽가의 위대한 사표. 3장, 시한부 운명. 사양이다. 내 입에서 나온 퇴사라는 단어는 마치 이 시대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이질적인 소음처럼 막사 안의 공기를 갈랐다. 조조와 순욱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방금 전까지 나를 걱정하던 표정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의 동공에는 퇴사, 그것이 무엇인가, 먹는 것인가 하는 순수한 의문이 떠올라 있었다. 하긴 이 시대에 그런 개념이 있을 리가 없지. 한번 주군을 섬기면 뼈를 묻는 것이 당연한 시대. 이직은커녕 배신으로 간주되어 목이 달아나고 관둔다는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이었다. 내가 지금 던진 말은 이들에게는 마치 저는 사실 하늘을 나는 용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황당무계하게 들렸을 것이다. 조조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오해했다는 듯이 웃었다. 하하하, 봉효, 자네다운 농담이군. 그래, 과인이 자네에게 너무 소홀했지. 자네의 공에 비하면 상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로구나. 좋다. 이번에 하북을 평정하고 나면 자네를 군사제주에서 만호후로 봉하고 비단 1000필과 황금 100근을 내리겠네. 그러니 이제 그만 쉬게. 퇴사. 그래, 그 머시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그는 내 퇴사 선언을 연봉 협상을 위한 고도의 밀당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21세기 직장에서도 먹힐까 말까 한 수법을 천하의 조조가 이해해 줄 리가 없었다. 나는 피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맹덕공. 그리고 더 큰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무엇이 불만이란 말인가? 조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익숙한 패자의 의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옆에 있던 순욱이 보다 못해 한 걸음 다가서며 애절한 목소리로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봉혀, 정신 차리게.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주군께서는 천하의 그 누구보다 자네를 믿고 아끼시네. 우리 모두는 지금 한나라 황실을 바로 세우고 난세를 끝내기 위한 대업의 길을 함께 걷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만 그 길에서 내려오려 하는가? 자네의 그 뛰어난 지혜는 어찌하여 이 중요한 시기에 이리도 흐려졌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대업이라는 단어가 실적 압박과 야근 독촉으로 가득했던 전 직장 데스크의 목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황실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건강보험이고 난세를 끝내는 것보다 시급한 건 내 폐 건강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이 고대의 인물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직장인의 비애와 권리를 설명해야만 했다. 문약공의 충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저 또한 주군의 대업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립서비스로 운을 뗐다. 협상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나는 피로 물든 내 손바닥을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바로 대업의 대가입니다. 저의 건강, 저의 목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군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한두 번만 더 밤을 새우고 한두 번만 더 원정을 나간다면 저는 주군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길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내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들은 내 건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퇴사와 연결짓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 시대의 충신에게 죽음은 불명예가 아닌 대업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었으니까. 죽은 책사는 아무런 계책도 낼 수 없습니다. 죽은 곽가는 더 이상 주군의 승리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쓸모없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최대한 비장하고 논리적인 척 말했다. 이것은 배신이나 나태가 아니라 더 큰 쓸모를 위한 전략적 후퇴 혹은 자기개발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야만 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아남아서 아주 먼 발치에서나마 주군께서 천하를 통일하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몸을 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처절한 생존 선언에 조조와 순욱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들의 머릿속은 아마 살기 위해 이를 관둔다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해괴한 논리를 이해하려 애쓰느라 과부하가 걸렸을 것이다. 나는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혼란을 틈타 나의 퇴사 위지에 쇠기를 박아야만 했다. 사장, 난세 최초의 사직서, 부제, 워라벨을 찾아서 문약공, 번거로우시겠지만 붓과 쓸만한 죽간 하나만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내 차분한 요구에 순욱은 자기도 모르게 예 하고 반문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 와중에 필기고는 왜 하는 의문이 가득했다. 조조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꿋꿋했다. 구두로만 통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아무리 회사가 막장이라도 퇴사 절차는 제대로 밟는 것이 K 직장인의 도리였다. 순욱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옆에 탁자에서 붓과 깨끗한 죽간 하나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침상에 걸터앉아 끙 하는 소리를 내며 죽간을 무릎 위에 펼쳤다. 피 묻은 손으로 붓을 쥐고 먹을 찍었다. 아주 오랜만에 잡아보는 붓이었지만 이 몸의 기억 덕분인지 생각보다 손에 잘 맞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죽간의 가장 윗부분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직서. 글자를 쓰는 순간 마음이 경건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이것은 난세 최초의 노동해방 선언이자 개인의 삶을 존중받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다.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해서 내용을 적었다. 소속, 승상부 군사죄주, 성명, 곽가, 봉혀. 위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윤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직 사유. 나는 여기서 잠시 멈칫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잦은 야근과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쓸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현대의 직장 용어와 이 시대의 언어를 절묘하게 조합하기 시작했다. 하나, 연이은 원정, 출장, 과책략 수립, 프로젝트로 인한 심신의 극심한 소진. 둘, 주야가 뒤바뀌고 개인의 삶이 군무에 종속됨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 붕괴. 셋,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건강 악화, 각혈 포함, 가더 이상 업무 지속 불가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자가 요양에 힘쓰며 제3위 삶을 모색하고자 함. 나는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 워라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었다. 나는 한자 실력을 총동원해 과생, 생, 자를 쓰고 그 사이에 균형이라는 단어를 큼지막하게 새겨 넣었다. 이 시대에 없는 단어일지도 모르지만 아무렴 어떠랴. 어차피 이 사직서 자체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걸. 마지막으로 날짜와 함께 내 이름을 쓰고는 피가 묻어있는 손에 엄지를 들어 이름 옆에 지장을 꼭 찍었다. 붉은 혈인이 나의 결연한 위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나는 완성된 사직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조조에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다. 맹덕궁 받아주십시오. 조조는 자기도 모르게 죽간을 받아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난생 처음 보는 양식의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다. 특히 사직서라는 제목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기괴한 단어에서 그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다. 순욱도 참지 못하고 조조의 옆으로 다가와 죽간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것은 대체 무슨 해괴한 문서란 말인가. 두 사람이 사직서의 충격적인 내용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을 쳤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나는 막사의 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주군. 문약 공도 건강하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남긴 채 나는 전생의 그 어떤 마감 현장에서보다 더 빠르고 절박하게 막사를 뛰쳐나왔다. 잠깐, 봉효, 거기 서게. 등 뒤에서 조조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막사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렸다.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과로사라는 끔찍한 엔딩으로부터,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회사로부터. 저 멀리 동이 터오고 있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난세 최초의 퇴사, 성공이다. 이제 나의 워라벨을 찾아서 전설의 의원화타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제1부, 곽가의 위대한 사표. 5장, 조조의 황당함, 관둔다고. 곽가가 바람처럼 막사를 뛰쳐나간 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조조는 여전히 손에 그 기이한 죽간을 든 채 곽가가 사라진 막사 입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생전 처음 겪는 종류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많은 배신과 암살 위협, 그리고 적들의 교활한 계략을 겪어온 난세의 지배자였다. 부하가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일도, 다른 세력과 내통하다 발각되는 일도 겪어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관둔다고. 조조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순욱 역시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조조는 다시 손에 들린 죽간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직서라는 생전 처음 보는 제목 아래 조목조목 적힌 내용들은 그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들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 붕괴.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일과 삶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었던가. 난세를 살아가는 사내에게 일이란 곧 삶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주군을 섬기고 대업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가 아니었던가. 조조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그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일과 삶을 분리해 본 적이 없었다. 전쟁터에서 밥을 먹고 말 위에서 잠을 잤다. 그의 모든 순간은 천하통일이라는 거대한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곽가는 그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마치 저울에 양쪽의 일과 삶을 올려놓고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듯이 조조의 머릿속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이놈이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것인가. 혼란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자에 대한 증오나 적에 대한 사리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마치 애지중지하던 매가 갑자기 나는 닭으로 살겠다며 둥지를 떠나버린 것을 본 주인의 심정과도 같았다. 황당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답답함,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아주 미세한 모욕감. 문약, 주군, 자네는 저 글의 뜻을 알겠는가? 저놈이 지금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 것 같나? 더 큰 상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다른 불만이라도 품고 있는 것인가? 순욱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주군, 제가 아는 봉요는 결코 부귀영화를 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정말로 그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오랜 병세와 과로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듯합니다. 피를 토한 직후이니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 편이 이해하기 쉬웠다. 조조는 순욱의 말이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했다. 아끼는 책사가 미쳤다. 과로로 인해 드디어 실성하고 만 것이다. 일리가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 따위 헛소리는 제정신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버려 둘 수 없지. 조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곽가를 잃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곽가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깊은 곳을 보는 눈이었다. 원소를 꺾고 하복을 평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가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여봐라. 조조의 외침에 막사 밖을 지키던 허저가 우람한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곽가를 찾아라. 지금 당장 진영 전체를 뒤져서라도 곽가를 찾아내라. 찾아내면 어찌할까요? 허저의 우직한 물음에 조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뭐라고 명령해야 할까? 잡아오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미친 사람을 억지로 잡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찾아서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라. 만약 반항하거든. 조조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그냥 기절시켜서라도 데려와라. 그리고 진영 최고의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내 반드시 저놈의 정신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허저가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막사를 빠져나갔다. 조조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곽가가 남기고 간 죽간을 집어들었다. 그는 사직서라는 세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고 헛웃음이 나왔다. 수많은 영웅오걸들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리고 천하가 자신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이 시점에 정작 자신의 가장 총애하는 책사는 워라밸을 찾겠다며 회사를 관두겠다고 선언했다. 관둔다고. 조조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서 난세 최초의 사직서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6장. 순욱의 뒷목 폭녀. 정신 차리게. 조조의 막사를 나온 순욱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주군의 분노와 황당함을 뒤로하고 자신의 막사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곽가의 기행으로 가득 차 있었다. 퇴사라니. 대체 무슨 생각인 게냐, 폭녀. 자네답지 않게. 순욱은 곽가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젊고 병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천하의 판도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던 청년. 그는 곽가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고 조조에게 청거했고 곽가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상상 이상의 계책으로 조조의 승리를 이끌었다. 곽가는 순욱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가 직접 발굴하고 아끼는 후배이자 대업을 함께 이룰 가장 믿음직한 동지였다. 그런데 그 동지가 지금 미쳐버렸다. 순욱은 자신의 막사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지끈거리는 두통이 몰려왔다. 일과 삶의 균형. 그는 곽가가 죽간에 썼던 해괴한 단어를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조조와는 조금 달랐다. 조조가 그 말을 이해 불가능한 헛소리로 치부했다면 순욱은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었다. 그래, 복료는 언제나 위태로워 보였지. 늘 기침을 달고 살았고 안색은 창백했으며 원정을 나갈 때마다 수척해져서 돌아왔다. 나는 그저 그의 몸이 약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일까? 순욱은 처음으로 책사라는 직업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다. 잠 못 이루는 밤, 하나의 계책을 내기 위해 짜내야 하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그 계책 하나에 수만 명이 목숨이 달려있다는 끔찍한 압박감. 자신 역시 평생을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대업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곽가는 그 당연한 희생을 거부했다. 그 순간 순욱의 뒷목에 뻣뻣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뒷목을 주물렀다. 봉혀, 정신 차리게.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격한 말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조조 앞에서 참아 하지 못했던 그의 진심이었다.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깟 덧없는 삶의 균형 따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네. 자네의 그 천재적인 지혜로 주군을 보좌하여 이 어지러운 난세를 끝내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자네에게 내린 소명이란 말일세. 그런데 어찌하여 눈앞의 작은 고통 때문에 그 거대한 소명을 내팽개치려 하는가. 그것은 자네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고 자네를 믿는 주군을 배신하는 것이며 이 난세의 모든 백성을 배신하는 행위일세. 그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마치 곽가가 바로 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막사 안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타들어 가는 등불의 희미한 소리만이 가득했다. 순욱은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다. 허저의 병사들이 곽가를 찾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를 설득해야만 했다. 그는 곽가에게 보낼 서신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동지, 봉효에게. 첫 줄을 쓰고 그는 한참 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대위와 명분을 이야기해야 할까? 주군의 은혜와 신뢰를 상기시켜야 할까? 하지만 퇴사를 선언하고 워라밸을 찾겠다며 떠난 사람에게 그런 말들이 과연 통할까? 그는 결국 붓을 내려놓았다. 서신으로는 안 된다. 직접 만나서 그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만 했다.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며 지금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야만 했다. 순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수하를 불렀다. 지금 즉시 말을 준비하게. 그리고 곽 군사가 갈 만한 곳을 모두 수소문해보게. 특히 영천이나 양성 쪽에 이름난 위원들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곽가가 요양을 하겠다고 했으니 분명 위원을 찾아갔을 것이다. 찾아내면 어찌할까요?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즉시 나에게 보고하게. 내가 직접 갈 것이니. 수하가 물러간 뒤 순욱은 다시 한번 뒷목을 부여잡았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곽가가 도망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부디 저 어리석은 후배가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찾아내야만 했다.